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막말 정치인의 독불 장군인 트럼프, 거칠 게 없어 보입니다. 거칠 게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입니다. 한때 인권과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그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른 군부를 두둔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수치의 배신,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농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탄핵 소추안. 하원에서 이제 통과한 다음에 지지율이 확 더 올랐다고 그래요. 참 의외네요. 글쎄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부 이탈표가 있었죠. 그래도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고, 네. 워낙 하원 자체에서는 뭐 민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었고, 이 탄핵에 필요한 그 표수가 과반수를 넘으면 되니까 이것은 통과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9월 24일 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원장이 탄핵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절차를 시작한 그쯤만 하더라도 한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것이 점점 줄더니만 결국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도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긴 합니다. 예. 이 아직은 탄핵- 오차 범위군요. 네. 예. 청문회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개 청문회를 했고 상당히 중요한 증언들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예.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시청률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뭐 미국 정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른바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는 이 차돌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약 한 43%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 43%는 트럼프가 무엇을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고요. 부동층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를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전체적인 지지율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거죠. 네. 하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표를 보면은 그 소속 정당에 따라서 그냥 확연하게 갈라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정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삼권 분립이다 해서 비록 그 자신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의원이 반대를 했다면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묻지마식의 그런 지지가 지금 이뤄지고 이 당파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얘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 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떨까요? 민주당이 계속 이걸 끌고 가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지금 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탄핵을 통해서 그 공화당 특히 트럼프의 지지층은 지금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상원인데 상원에서 이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3분의 2가 필요한데 지금 뭐 전혀 그 3분의 1을 채운다라는 것은 민주당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22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세로 민주당이 자기를 괜히 정치적인 이미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를 공격했다 하면서 오히려 전국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타격은 줬다고 생각한다면 네.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상원에 이 탄핵안을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건 가능한 일이긴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언젠가는 해야 되고 예. 오히려 지금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송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은 내년 2월이 되면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 탄핵 정국을 오래 끌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상원에 뭐 보내는 시점을 좀 늦추겠군요. 늦추겠다라는 거죠. 예.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은 빨리 해서 네. 1월 말에 그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를 하고 의회 연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게 지금 공화당 상원의 뜻인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일종의 갈등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상원에 송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 측에 또 악영향이 생기는 건가요? 근데 이 송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상원에서의 절차를 할까 하는 거에 대한 또 뭔가
양쪽의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을 끌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지금 이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이 돼야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특히 어떤 증인이 또 새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대외 정치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그것에 또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뭐 총선 대선 미국 전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한반도 정세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좀 다 숨을 그렇죠. 죽이고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를 현재로서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 그 확실한 주자가 없습니다. 그 1위 주자라고 했던 조 바이든이 바로 이 탄핵과 연결된 스캔들에 걸려 있고 지금 2위 주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딱 대결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파성이 강화되니까 공화당은 그렇게 확실한 또 지지층이 있고 근데 물론 지금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다면 뭐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대북 조율 등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뭐 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방위 분담 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전 2016년 대선 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국가 우호국한테 책임과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겠다. 만약 재선이 된다면 본인의 그런 또 공약을 더 강력하게 밀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미얀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웅산 수치 미얀마의 이제 국가 자문이죠. 미얀마 이제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웅산 수치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왔어요. 네, 국제뉴스에 아주 사진이 크게 나온 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군부의 이제 집단 학살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웅산 수치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정말 그 미얀마의 그 민주화의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국가가 1962년부터 2015년까지 군부 독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군부 독재를 했고 그 군부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했고 그 민주화에 대한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더 일종의 충격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근데 미얀마 자체는 그 소수민족이라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학살과 그들의 그 역사가 긴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런 일종의 학살과 탄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웅산 수치의 공식 직함은 외무부 장관과 국가 고문입니다. 예. 이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도자죠. 근데 이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문제 제기한 건 미얀마 군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본인이 나갈 필요는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사법재판소에 나가서 이건 미얀마 군의 잘못이 없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노벨 평화상 취소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5.18 인권상을 줬었거든요. 네. 그 취소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상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뭐 그 서구 언론, 뭐 한국 언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뭐 격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사실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 집단 학살이 아니었다, 탄압이 아니었다. 오해로 보기에는 좀 너무 잔혹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국제사회가 그만큼 충격을 받은 게 네. 사실상 탄압이고 학살이 맞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또 그 객관적인 정보들이 나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두 번의 2017년에 1차가 있었고 2016년에 1차가 있었고 2017년에 2차가 있었는데 적어도 2017년, 16년에는 10,000명 이상 사망했고 2017년에는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거의 공식 확인이 됐고요. 예.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지금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예. 옆에 방글라데시 국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탄압이 있고 인종 청소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그 로힝야족이 미얀마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제사회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얀마 정부 당국이 다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관도 임명이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요. 예. 언론도 지금 다 통제가 되는 상태죠.
근데 지금 이 발언 이후에 또 국내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힝야족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소수민족이고 네. 대부분은 그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거고 로힝야족은 그 무슬림입니다. 그 수니파 무슬림이고 그래서 뭐 역사가 긴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죠.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미얀마로 귀국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뭐 환호도 했고 꽃도 하고 뭐 사진도 등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의 사실상 이제 국가 수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정치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예.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1여당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2015년 선거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근데 네. 내년 선거가 있는데 이 내년 선거의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1야당이 있는데 그 야당을 지지하는 층이 군부랑 또 미얀마에 있는 한 30%의 소수민족이거든요. 네. 근데 군부와 소수민족은 로힝야족과 굉장히 관계가 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가 직접 나서서 그런 그 ICJ에 가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군부와 그 소수민족의 또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게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신남방 정책,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외교 정책인데, 네. 그 어떤 주요 국가 중에 하나죠. 우리의 어떤 그 주요 협력 사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 이번에 11월에 있었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메콩강 회의에도 또 주요국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주 미얀마 한국 대사가 예. 지금 로힝야족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근데 꾸준히 오히려 지금이 한국이 투자할 기회다. 예. 라는 발언을 굉장히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투자 유치단을 미얀마가 보내왔는데 그걸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결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국내외에서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국제사회에서 특히 그 주요국들 사이에서 미얀마와 경제 교류를 좀 자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제 교류를 자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제재까지도 하죠. 뭐 핵심적인 미국을 비롯해 서부 국가는 이미 특히 군부 세력, 그 로힝야족을 탄압했다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군부 인사들에 대한 개별 제재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 여전히 군부 세력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로힝야족의 이런 학살까지 나타나니까 전체적인 국제사회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네. 이게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잠재력이 좀 큰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로서는 이제 저 경제 협력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얀마 내부의 이제 인권 문제는 계속 좀 그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과 맞춰가는 게 맞겠죠. 예. 특히 이런 인권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갖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투자도 좋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국제사회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국가에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좀 삼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나서서 개별 제재까지는 힘들지만 지금 유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조사를 해서 만약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고 또 말씀드린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이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정책을 좀 찾아나가는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제의 뿌리가 로힝야족이라는 어떤 그 소수 민족, 네. 미얀마 내부의 소수 민족과 이제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뿌리 깊은 종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게 어떤 흑과 백, 뭐 선과 악, 이분법 구도로 좀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거고요. 예. 이거 사실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이 그 미얀마라는 국가 이름이 원래 버마였지 않습니까? 예. 버마를 식민지화하면서 로힝야족들 이게 무슬림이거든요. 예. 강제 이주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그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활용해서 그 버마에 이제 있던 사람들의 불교고 이쪽은
이슬람교니까 탄압을 했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불교 사원을 불태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미얀마에 있는 소수 민족을 또 로힝야족이 학살을 했다라는 그런 예.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예. 양측의 갈등이고요. 근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62년에부터 미얀마 버마의 군부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군부가 이 국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름을 바꾼 것도 군부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군부 독재가 지속되는 한 미얀마로 안 부르고 버마로 불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예. 의미였죠. 근데 그 군부가 들었으면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로힝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50만 명씩 2번 이 추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옆에 인접국가로 내쫓은 적도 있고요. 지금 로힝야족의 삶을 보면 처참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도 지금 제대로 못 받아서 문백률이 80%가 넘고요. 예. 그리고 공직에는 물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없고 결혼도 허가를 맡아야 되고 산하 제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서 열린 감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나가라는 거죠. 사실상 강제 추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인접 국가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지금 60만 명 이상의 미얀마의 난민들이 가 있는데 세계 최대의 난민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얀마의 군부 세력은 그 로힝야족을 그 미얀마에서 완전히 내쫓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건 한동대 교수님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